제7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2월 21일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 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어제까지 지어보니까 제 주변에 압수수색 횟수가 332번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압수수색, 구속영장 남발하는 거, 이게 검사 독재 정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뭐 오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화면 좀 보시죠.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중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항목이에요. 이재명 대표 구속 수사에 대한 생각을 물어본 결과인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구속 수사해야 한다가 49%가 나왔고요. 구속 수사해서는 안 된다가 41%. 그러니까 8%포인트 차이거든요. 오차 범위를 약간 좀 벗어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구속해야 된다는 쪽이 조금 높긴 한데 이렇게 좀 결과가 나온 상황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민주당 의원 한 분이 최근에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심경 뭐 이런 걸 물어보고 나서 그 얘기를 언론을 통해서 좀 전달을 했거든요.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 대표가 표현이 거칠어진 건 그만큼 불안함의 표현이다 이런 말도 하던데요. 제가 대표한테 직접 여쭤보기도 했는데 예. 불안하신가요? 그랬더니 불안한 건 전혀 없고 예. 그냥 계속 이런 것 때문에 업무에 방해가 될까 봐 짜증이 좀 난다 예. 라는 정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도 뭐 불안해하시고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우영 위원장님, 불안은 아니고 약간 좀 일하는데 방해돼서 짜증이 난다. 혹시요, 최근에 그 짜증이 난다는 그 상황이 최근에 그제 그리고 어제 이틀 연속 이재명 대표가 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 굉장히 강한 또는 거친 표현을 동원해서 비판을 했거든요. 그중에 나왔던 표현이 깡패와 오랑캐였습니다. 이게 좀 짜증이 반영된 걸로 보십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오히려 그 짜증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예. 검찰의 그 구속영장이 매우 허술하고 1년 반 가까이 털고 털었는데 예. 증거도 부실하고 이런 데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표현을 쓴 게요? 네. 짜증이라는 표현은 뭐 예를 들면 귓가에 파리가 깽깽거리면 짜증 나는 거 같은 거죠. 심리적 상태를 저는 좀 잘 아는 편입니다. 예. 근데 어제 이제 기자회견 1시간 하는 걸 봤는데 상당히 안정되어 있고, 네. 또 뭐 이 흥분해서 깡패라는 표현을 쓴 게 아니거든요. 예. 그 깡패라는 표현은 윤석열 당시 검사가 이 검찰권을 가지고 예.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그 말을 돌려준 겁니다. 그래서 깡패라는 얘기가 나온 거고. 예. 그다음에 오랑캐라는 얘기는 어쨌거나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지금 적대적 경쟁 관계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태에서 외부의 침입이 있으면 일단은 서로 그걸 견디고 막는 데 집중을 해야지 예. 총구를 거꾸로 돌리거나 뭐 사령관 보고 나가라고 하는 것 그건 예. 옳지 않다. 그런 주장을 인용해서 오랑캐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지금 이 김우영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동안 이상희 교수님께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서류를 보시면서 약간 고개를 살짝 이렇게 젓는 듯한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요. 제가 발언 기회 드릴게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짜증이 나는데 오랑캐 깡패라는 말을 한다. 글쎄 뭐 사람이 얼굴이 다 다르듯이 생각도 표현도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저 같으면 짜증이 난다 그러면 아주 그냥 웃고 넘겨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상당히 극단적 표현이죠. 정부 여당에 대한 부분들을 예. 오랑캐와 깡패로 표현한다는 것은 상당히 극단적인 표현이다. 즉 극단적 표현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궁지에 몰려 있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냐 예. 이렇게 봅니다. 지금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분명합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어요. 왜냐 그러면 이걸 정치 탄압으로 프레임은 잘 몰고 갔습니다. 예. 잘 몰고 갔고 지금 49%, 41%이 이야기 나오는 예. 자체가 저 정도의 어떤 사법상의 문제 그리고 범죄적 의혹 있는데도 불구하고 40% 이상이 구속 반대가 40% 넘게 나왔다. 그러니까 그 이 정도 부분을 나왔다는 걸 보셨군요. 보면은 프레임은 참 잘 짰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지금까지 저도 한 25년째 정치권에 몸담고 그 분석을 해왔습니다마는 예.
법적인 부분, 정의적인 부분에 거론된 정치인이 무사하게 살아남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떤 고의적으로 드러난 그런 사실들이 아니고 예. 이미 성남시장 때부터 여러 가지 토착 비리로 인해서 의혹이 제기된 사안을 예. 지금 현재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요청을 한 상태예요. 예. 그걸 하기 위해서 국회의 체포 동의 허가서를 받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유무죄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제 유무죄는 예. 사법적 판단에 따르는 겁니다. 그 사법적 판단에 따른다는 것은 법원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예. 법원으로 가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 달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신 있으면은 영장 실질심사 받아서 구속이 되든지 안 되든지 판단하면 예. 되는 것인데 여기에 무슨 큰 문제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가운데요. 오늘 야당의 대표, 야당이 사실 민주당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좀 작은 야당들이 있는데 그 야당의 대표 그리고 원내대표가 각각 목소리를 좀 냈는데요. 내용은 좀 다릅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에 부동의 의사를 밝힙니다. 설득력을 갖춘 물증과 타당한 법리는 단 한 차례도 제시되지 못했습니다. 기어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검찰의 무리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기소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정치 검찰의 면모뿐입니다. 체포 동의안은 유무죄에 대한 편결이 아니며 불체포 특권을 해지해 영장 심사를 받게 하자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간 이재명 대표는 무고를 주장하며 검찰 수사에 협조해 왔습니다. 말씀대로라면 영장 심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 또한 지난 대선에서 폐지를 공약하신 바 있습니다.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 심사를 받는 것이야말로 그 말에 책임지는 행동입니다. 자, 민윤 전 의원님, 얼마 전부터 이게 27일 날 표결이잖아요. 근데 제적 의원 과반이 참석하고 과반 이상이 찬성해야 뭐가 되는 거잖아요, 가결이.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면 이제 부결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근데 이 이탈표가 28표가 나오면, 민주당에서 28표가 나오면 부결이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계산법이 있거든요. 네. 이 계산법이 어떤 숫자에서 나온 계산법입니까,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115표, 예. 그다음에 정의당 16표, 예.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 1표, 예. 거기에 민주당의 이탈표 28표가 합쳐지면 이제 부결이 될 수 있다. 그럼 150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럼 가결이 되는 거죠. 아, 150표가 돼서 가결이 되는 거네요, 네.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28표가 과연 어디로 올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에 이제 결정이 되는데 예. 지금 지난주 동안에 이재명 대표 그 전주부터였죠. 이재명 대표가 1대1로 민주당 의원들 특히 비명계라고 하는 소위 의원들도 다 1대1로 만나서 예. 식사하고 이야기하고 했다고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대표적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던 서른 의원조차 예. 언론에 이번에는 부결된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사실은 언론에서 이야기한 28표라는 거는 비이재명계. 예.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이재명 대표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했던 그분들은 이제 숫자를 센 게 28, 소위 말해서 비명계, 대표적인 비명계가 28명이라는 건데요. 예. 이번에는 이건 작동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오. 물론 다음번 또 한 번에 이제 수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쌍방울이라든지 이러면서 또 체포 동의안이 왔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 이번에 이 28표의 이탈이 있을까? 예. 그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이고요. 오. 또 일각에서는 또 말씀하시기를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이거를 그렇습니다. 정쟁을 끌고 가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 사태를 그러니까 오래 끌고 이재명 가기 대표가 위해서 구속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이 상태가 쭉 오래 가면 갈수록 네. 좋다. 그러니까 그 오래라는 거는 총선 때까지 이런 분이 가면 좋다라는 판단에서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이거 부결시키자 이런 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도 일각에서 있거든요. 네, 일각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예. 사실 지금 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련된 체포동의안 관련된 국민 여론이 예. 국민의힘에서 이걸 그렇게 정략적으로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예. 국민의 의원들은 아마 굉장히 진지하게 예. 표결에 임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진지한 게 임하면서 가결 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네, 겁니까? 네. 27일입니다. 27일 오후죠. 시간을 보니까 한 3시, 4시 이 정도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다음 화면으로 하나 준비되는데요. 검찰총장이 등장하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원례 회의를 했어요. 어제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러니까 회의니까 간부들, 검찰 간부들 앞에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말이랍니다. 이게 천망회회 소위 불루. 어려워요. 이거 어렵습니다. 한자도 좀 약간 까다로운 한자 많이 들었는데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늘의 그물은 크고도 넓어서 성긴 듯하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 이게 뭔가 이 얘기를 의미심장하게 한 것 같아요. 일단 놓치는 법이 없다. 이거 주목되고요. 그리고 하늘의 그물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좀 뭔가 엉성한 듯하지만 다 잡힌다. 이 뜻으로 보입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금우영 위원장님. 이재명 대표 반드시 잡는다. 뭐 이런 각오입니까? 이거 무슨 뜻입니까? 이거 지금 이 상황에서. 뭐 도덕경을 빙자해서 예. 이 검찰의 무도한 야당 탄압에 대한 나름의 변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하늘의 그물을 빙자한 것은 예. 지금 검찰권의 행사를 마치 천부 권한인 것처럼 그렇게 은유가 됩니다. 저는. 하늘이라는 게 들어갔기 때문에 하늘이라는 게 예. 특히 이게 궁예의 그 관심법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예. 그러면서 1년 반을 털었는데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민주당에서 비명계 의원들조차도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이재명이 좀 없으면 좋겠다. 이런 의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표결 행위에 정당성 자체가 없어졌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그 검찰권의 남용을 검찰총장이 적절하게 견제하고 죽은 권력이나 힘없는 권력에 대한 하이에나식 물어뜯기가 아니라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했던 거 있잖아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요거는 어제거든요. 어제 원래 회의인데 최근에 시간을 조금 돌려보면 최근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한 말이 영상으로 좀 남아 있거든요. 그 모습 불러오겠습니다. 보시죠. 장기간 사업이 이루어졌고 또 관여한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물적 증거와 인적 증거, 서면과 서류를 이미 확보한 상황이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야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야당 대표의 정치적 활동에 대해서 수사를 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닙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장으로 계실 때 그 당시 이루어졌던 각종 경제적인 비리 또 공직 비리에 대해서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뿐입니다. 미현주 전 의원님, 네. 하늘의 그물은 놓치지 않는다. 놓치는 법이 없다. 이거 무슨 뜻으로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크고 넓어 성긴 듯하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 예. 그래서 아마 처음에 딱 저도 들었을 때는 검찰총장이 한 말이니까 이게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요. 좀 더 뭐 의역을 해보면 결국엔 민심을 뜻하는 게 아닐까. 민심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엔 그 민심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갈 것이다. 하늘의 그물은 민심인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지금 많은 사법 리스크들이 법적으로 문제 없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검찰에서는 굉장히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체포영장까지 보냈고요. 그래서 이원석 총장 입장에서는 이 법이라는 것들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근데 직역한다면 법일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더 큰 의미에서는 이 민심의 그물 안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까지 저질렀던 이 일들은 결코 놓쳐짐이 없을 것이다, 다 걸릴 것이다 그 뜻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군요. 또 해석이 또 달라지는데. 근데 보면은요, 뭐 정치인도 그렇고 이런 고위직 공무원들 보면은 이게 중국의 어떤 고전 이런 걸 가끔씩 인용을 해요. 근데 사실은 이 한자도 좀 까다롭고요. 뭐 해석도 굉장히 여러 가지 가능한 이런 걸 인용하는데 최근에 제가 만나봤던 어떤 젊은 분들은 그러시더군요. 자기들은 게임에 나오는 용어를 인용한다고. 근데 그걸 또 보면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들은 그게 무슨 뜻이야 그러고요. 이거에 대해서 또 젊은 분들은 무슨 뜻입니까? 또 이래요. 또 반응이 약간 좀 문화가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여튼 뭐 쓸데없는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요 상황을 지금 이 상황을 가지고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 그리고 뭐 지금 부결이 사실상 기정사실화된 이 체포동의안 문제 이런 걸 보고 또 다른 조국 사태, 제2의 조국 사태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존재하거든요. 이와 관련된 목소리가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좀 기시감이 들지 않습니까? 조국 장관 생각나지 않습니까? 4년 전 조국 장관 모습과 어찌 그리 흡사한가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조국 장관이 어떻게 했습니까? 청문회 하기도 전에 국회에 와가지고 국민청문회를 자기가 자청해서 했지 않습니까? 굳이 기자들 불러 모아놓고 자기 해명에만 열을 올렸던 그 모습과 똑같이 닮았어요. 호남당으로 고립돼 버린 거예요. 민주당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딜레마에 빠졌어요. 저렇게 봐요. 딜레마에 빠진 거죠. 이 체포영장 이거는 아마 이탈표가 거의 없을 거예요. 검찰이 그 꼭지를 땄어야 되거든. 그 꼭지를 못 땄단 말이지. 쉽게 말하면 비명계들 중에서도 뭐냐면 이거 보자. 체포영장을 보고 거기서 정말 돈 받은 거. 여기에 대한 증거가 실려 있나. 그것만 있다면 우리가 나설 명분이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나설 명분이 없는 거예요. 복잡한 거야. 왜냐면 공천을 받으려면 이재명한테 빌붙어야 되는데 이재명한테 빌붙으면 공천을 받아도 선거에서 떨어지네. 이게 이제 그들의 딜레마인 거지. 특히 수도권 서울. 자, 이상희 교수님. 네. 제2의 조국 사태가 될 수 있는 건가? 그쪽 분위기가 있는 건가?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두 가지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저는 조국 사태의 재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책임과 팬덤이죠. 먼저 팬덤을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중에서 어느 쪽이 팬덤이 더 강할 것인가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민주당 쪽이 팬덤이 좀 센 편에 들어가요. 팬덤 정치. 뭐 다양한 문화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팬덤 정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팬덤 정치의 의존이 굉장히 강합니다. 민주당은. 조국 사태 당시에도 조국 장관의 잘잘못을 떠나서 조국 장관을 구하기 위한 일종의 팬덤 여론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죠. 법원 앞에서 농성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은 글쎄 뭐 본인의 속으로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상당한 뭔가 모르게 용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팬덤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분도 지금도 팬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뭐 체포동의안에 대한 부분은 가결을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문자 테러 폭탄까지도 가고 이런 팬덤이 지금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팬덤의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기류가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유사성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유사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팬덤에 대한 부분은 바람직한 현상은 사실 아닙니다. 정치에 대한 다양성이 상당히 상쇄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진실과 사실에 대한 가치로 비교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존경하는 국회의원과 내가 존경하는 정치인은 무조건 옳다라는 그런 주의로 가기 때문에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그다음 두 번째로 책임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여의도 정치를 바라보면은 실질적으로 끝날 때 잘 돌아서는 사람의 모양이 아름다울 때 잘 돌아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책임에 대한 부분은 보니까 김종민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조국 사태와 유사성이 있다면서 뭐 검찰은 칼을 쥐고 우리는 칼끝을 쥐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의 10개 중 8개는 진실이 아니었어도 결국은 다 뒤집어 씌웠다. 이렇게 해서 조국 전 장관의 사태와 비교를 하고 있는데 10개 중 8개, 그럼 2개는 맞다 치더라도 그럼 2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죠.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사법적 정의를 따라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 그러면은 조국 전 장관이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대중적인 상징성,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대중적 상징성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 상징성은 국민의 정서에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2개든 1개든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죠. 그게 지도자다운 책임 있는 정치의 역할이고 의무라고 봐야 되죠.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 증거가 있나 없냐라고 따집니다만 여기에 상당한 도덕적 논란이 있는 것만은 분명하고 여기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실질심사 받으라는 국민적 여론도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이건 무조건 정치적 탄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책임의식을 회피하는 결론이죠. 그런 점에서 똑같은 형태의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장윤성 기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지금의 모습과 과거 이른바 조국 사태 당시 흡사하다. 그래서 제2의 조국 사태가 되는 거냐. 이런 시각인 거예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좀 다른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로 조국 교수 때는 국민들이 서초동 집회에 이렇게 쏟아져 나왔던 것은 조국 교수라는 상징적인 인물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그 바탕에는 검찰개혁, 사법개혁, 그리고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형사사법 체계의 새로운 개편 체계를 희고하고 원하고 갈망하는 시민들의 힘이 모였던 폭발했던 자리였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와 반면에서 이재명 대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때하고 분위기도 좀 다르기도 하고요. 물론 팬덤이 있는 정치인이고 지난 선거에서 야당 후보 가운데는 가장 많은 득표율을 한 그런 후보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일 집회가 반복되면서 대규모 장외 집회가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갈 거라고 보는 국회의원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취재를 해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 뭐 조국 사태, 뭐 제2의 조국 사태가 될 거다라고 프레임을 해보려고 노력은 할 수 있겠지만 그때와 양상은 다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뭐 사법 리스크 얘기 한참 나왔죠. 그리고 체포동의안 얘기 나오는데 결국에는 국회에 지금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오는 27일이면 뭔가 결정이 날 텐데 그 27일을 기점으로 뭔가 이런 분수령을 보이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뭐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시간을 보니까요. 오후 6시 33분 빠르게 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는요. 이슈가 살아있는 정치와이드 지금 시청하고 계십니다. 조국 전 장관 얘기 나오니까 이 주제가 오늘 등장했어요. 뭐 며칠 전부터 있었는데 조민 씨 얘기입니다. 조민 씨. 화면 좀 보겠습니다. 얼굴을 스스로 공개했죠. 그래서 요새 언론들은 얼굴 씁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SNS상으로 뭘 지금 많이 올려요. 뭐 제주도를 지금 뭐 좀 제주도에 머무르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뭐 활동하는 모습을 올려놓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지지자들과 소통하며 활발한 활동이다. 뭐 이런 평가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쪽에서는요. 이게 뭡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까? 또 이런 반응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조민 씨의 어떤 목소리가 담긴 영상이 하나 준비가 됐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버지가 실형을 받으시는 거를 지켜보면서 나는 떳떳하지 못한가? 라고 곰곰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떳떳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요. 검찰이나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저희 가족을 지난 4년 동안 이렇게 다룬 것들을 보면은 정말 가혹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민현주 전 의원님. 그러니까 이게 무슨 활동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본인의 모습에 계속 노출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일각에서는 정치적 인플루언서로 가는 건가? 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조민 씨가 그러니까 저도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 건데요. 미성년자 때 본인의 결정이 아니라 부모의 결정에 의해서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했죠. 그런데 어쨌든 조민 씨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1차 실형을 받았어요. 1심에서. 특히나 입시 관련된 부분에서 실형을 받았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된 겁니다. 지금요. 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1심에서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무리 그때가 미성년자 때부터 걸쳐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적으로 그런 미안함, 책임감도 함께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조민 씨가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거는 앞서서도 여러 번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바로 이제 팬덤 정치, 강성 각 당의 지지층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럼 그 팬덤이 지금 이렇게 옮아가는 겁니까? 네, 보면 SNS를 찾아보면요, 조민 씨가 나온 이런 포스팅에 여론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은 열광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분들은 굉장히 혐오와 관련된 댓글을 좀 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민 씨 같은 경우에도 그런 강성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저런 정치적인 행보가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근데 글쎄요, 뭐 조민 씨 앞으로 뭐 항소도 하고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재판 결과에 따른다면 지금은 좀 자중할 때가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장유성 기자께서는 이 상황 좀 평가해 주고요. 그리고 혹시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 조민 씨가 혹시라도 정치권으로 뭐 이런 얘기
조금씩 있거든요.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요? 저도 그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 조민 예. 씨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어찌 보면 사실 그 20대 그 청년들이 예. 뭐 여러 가지로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를 SNS를 한 거죠.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부모가 이렇게 관계가 되면서 사실은 조민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저는 개인적으로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요. 일종의 관음증적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 특히 이제 어떤 특정 매체 같은 경우에는 예. 저 여성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 앞에까지 올라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나와라 어쩌라 막 이런 것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일하는 그 병원까지 찾아가서 생방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본인이 무슨 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떳떳하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예. 내가 표창장 때문에 의전원에 갔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는 거죠. 본인 실력대로 한 거고 예. 그게 문제가 있다 손 치더라도 예.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적극적 활동을 하는 것이 계속 숨죽여서 살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는 판단을 본인 스스로 한 걸로 보이고 그렇게 예. 해서 적극적으로 저런 사진도 올리고 SNS를 하고 평범한 20대 여성처럼 저렇게 활동을 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정치를 할 거냐 말 거냐. 예. 저는 언론이 지금 이렇게 예단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섣부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그런 언론 또는 정치권의 구구한 억측이 오히려 조민 씨의 어떤 이런 그 행동 반경 뭐 이런 것들을 오히려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위축시킨다는 표현 좀 적절한 것 같지 않고 여하튼 좀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조민 씨의 경우 모든 걸 다 떠나서 그냥 개인 조민을 보면은 평범한 젊은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평범한 젊은이가 어디 뭐 놀러도 가고 그 모습을 SNS에 올리고 그러는데 사실 지금까지 거쳐왔던 그리고 온 국민이 다 알잖아요, 지금. 그 과정을 보면 조민 씨가 단순히 평범한가? 이것 때문에 조명을 받는 거 아닙니까, 지금? 범죄자인가? 아. 이런 시각에서 보는 거지 않습니까? 조민은 범죄자이기 때문에 어떤 그 범죄자의 적합한 예. SNS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20대 젊은 친구들처럼 뭐 저렇게 놀러 가고 뭐 이런 것도 하지 말고 예.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본인이 그렇게 살진 않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저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곧 정치인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예고하는 것이냐?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예, 이상희 교수님. 이 참 저런 걸 보면은 정치가 참 비정하다, 참 냉정하다라는 것을 바로 느낄 수가 있는데 정치인들은 이렇습니다. 거기에 그만큼 감내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감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듯이 조국이라는 사람,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그 정치적 상당성, 대중적인 여론에 대한 영향성 이건 대단히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실정법의 위반으로 판결이 난 사안입니다. 물론 조국 전 장관이 따른 조민 씨가 행동이 잘했다 못했다 우리가 그걸 재단할 수 있는 그런 책임과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꼰대 같은 얘기라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죠. 바르게 사는 것과 당당하게 사는 것을 구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가족에 대한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이 우리 가족이 사회적인 어떠한 포지션을 위치했는가 그리고 우리 가족으로 인해서 어떤 사회에 영향이 있었던가 이런 것들은 성숙하고 굉장히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충분히 생각해보고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바르게 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좀 당당하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조민 씨의 인격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성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조민 씨 얘기까지 흘러왔네요. 뭐 조국 전 장관 얘기, 뭐 제2의 조국, 뭐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도 시작해서 쭉 뭔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요. 요즘에 정치권에서 좀 목소리, 그러니까 약간 스피커 역할을 하시는 국회의원들이 몇 분 계시는데 각 정당이 쪼개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꺼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의 경우는 이재명 대표 이 사법리에서 둘러싼 여러 가지 약간 이견들 그리고 국민의힘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금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약간 뭔가 갈등의 모습 이런 거를 반영했을 때 뭔가 일이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시각인데요. 일단 두 분이 등장합니다.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가능성이 우리 당보다 훨씬 큽니다. 아, 크고. 물론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직에서 내려오면 뭐 분당 가능성은 없지만 예. 내려오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좀 갈라질 가능성 없는 겁니까? 지금 당장은 크게 없는데 이제 그 공천 앞두고 네. 무리한 공천. 뭐 최근에 이제 루머 도는 게 뭐 윤석열 대통령 가까운 뭐 검사 50명을 내리꽂는다. 근데 저는 그건 유언비어라고 생각해요. 예. 상식적으로 그러면 우리 총선 망하는데 예. 그럴 수가 없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무모한 일들이 진행된다 그러면 일부에서 반기를 들고 나갈 수가 있죠. 내년 초에 2, 3월까지도 신당이 뜬다. 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윤핵관 김기현 대표를 만들어서 완전히 검찰 출신 자기 사람으로 공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천 칼질을 당하면은 이준석, 유승민 그 사람들이 공천 학살을 당하면 신당 창당하면은 보수 분열이 되고 저는 오히려 이준석, 유승민 당이 보수 1당이 될 확률이 많고 윤석열 당은 쪼그라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 이 말씀하신 두 분이 속한 당은 아니고 내가 바라보는데 저 앞에 있는 저 정당들 쪼개질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지금 두 분이 공통적으로 하신 거거든요. 대상은 다르고요. 이상희 교수님, 분당 가능성 얘기하는데 이거 정말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가 시간 보니까요. 빨리 가서 뭐 한 1분 30초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지금. 예, 결론적으로는 두 당 다가 분당 가능성은 없습니다. 없다. 왜냐 그러면 제가 다른 한 부분은 아니지만 뭐냐 그러면은 분당의 사람은 대중적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대중적 지지는요 가치와 명분과 철학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처한 양당의 현실은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헤게몬입니다. 누가 실권을 쥐고 그 실권에 따른 이익, 즉 공천권을 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지. 이것이 좀 피해를 받다 해서 분당으로 간다. 이건 대중들이 허락하지가 않죠. 이익적 결합에 대한 부분들은 대중들은 냉정합니다. 분당에 대한 사례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은 인정과 가치와 철학에 대한 부분들이 반대 경우로 나타났을 때 그것에 대중적 지지를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분당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단지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이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리스크가 있다고 그러지만 이것도 일종의 헤게모니 부분이 작용될 수 있는 거거든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당대표 경선에서 불만이 있다. 이거 가지고 분당에 대한 어떤 논리가 된다.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고 보니까 기억을 돌려보면요. 과거에 당들이 쪼개져서 나간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성공한 정당이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 기억은 잘 안 나는 거예요. 실패하죠. 대부분. 아무튼 뭐 갑자기 분당 얘기가 나와서 잠시 짧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뭐 정치권 소식 길게 이어갔는데요.